그 조금 더 말을 이어가면 요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군중 관리라고 그럴까 뭐 군중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던데 이 사람도 상당히 갈레아 이분도 상당히 좀 권위자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자료들이 꽤 나오고 있고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오늘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압착이라고 처음에 이거 군중 충돌로 써놔서 제가 여기 댓글장에 아마 있을 거예요. 좀 군중 충돌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기사가 지금 우리 얘기했던 거, 요 분이 얘기했던 게 그 비슷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 특히 그 우리가 그냥 압사로 생각할 때랑 이렇게 크라시 또 뭐 프로그레시브 콜랍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면 대응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게 나오지 않겠나.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줬고 특히 서방 우리 긴급 구조 군안에서는 이번 사고 사례를 좀 철저히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사고를 갖다 보면서 또 하나 좀 놀랬던 거는 뭐냐 하면, 예, 호텔이고 요골목이죠. 요골목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여기에 이제 군중들이 쭉 다 모였었잖아요. 동영상이나 사고 사진을 오늘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보면서 좀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좀 놀랬던 거는, 소방에서 특히 좀 신경을 좀 써셔야 될 얘기인데, 어, 이 지역에 완전히 인파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눌려서 크러쉬 상태, 또 콜랍스 상태까지 간 건데, 사람도 대피를 이 안에 있는, 이 도로에 있는 사람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불이 났으면 소방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 화재로 인해서 참사가 있었던 거 꽤 많거든요. 시랜드, 인현동 호프집 사고 등등 해서 화재 사고가 꽤 많았었거든. 이 상태에서 지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 났으면 그 사람네들은 대피로가 막힌 거랑 똑같아요. 비상 통로가 있으면 뭐 합니까? 도로가 막혔는데. 소방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저는 소방에서 너무 안일을 했다라는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주 타겟이 돼 있는데 소방도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막혔을 때 대피로가 없는 또 소방이 접근로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닐까 걱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특히 소방 이 방재학과에 이게 재난과학과에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강의인데 좀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방에서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느냐 하는 것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대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런 상황을 상정을 해서 사전에 뭐 스프링클러 아니면 안에 음식점마다 소방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었던 건가? 불이 나면 바로 끌 수 있었나? 뭐 불이 전혀 안 나게끔 뭐 조치를 사전에 해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해놨으면 똑같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소방이 접근할 통로가 이미 막혀 있는 상태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고가 지금 현재는 지자체하고 주로 경찰 쪽에
타겟팅이 되어 있지만 소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지 않을 거다. 이게 다 어차피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시에서 소방도로 긴급도로 4m를 확보를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건축을 허가해주는 뒷골목 살리기 정책인가 뭐 그런 정책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안전이랑은 정반대로 가는 정책이에요. 사람의 생명로를 막는 행정을 건축에서 주가 돼서 했어요. 서울시 건축부서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 도시계획에서 그걸 못 막았어. 안전실에서도 못 막고 소방에서도 못 막았어요. 제가 바깥에서 비판을 했어. 그때 바깥에 있을 텐데 대놓고 비판했어요. 그건 잘못된 정책이다. 근데 비판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대로 갔어요. 다른 정책으로 해도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울에 소방이 접근이 안 되거나 긴급구조가 도착하는데 무척 늦은 오래 걸리는 또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요. 근데 민원이 생긴다고 이렇거든. 도시계획으로 4m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건축이 안 돼요. 뒷골목에서. 이 골목이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서 뒷골목 보존하고 그 상태로 그냥 건축을 다시 해주는. 제가 그때 담당 국장한테 한번 물어봤었어. 우리 수업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을 때 물어봤어요. 너 그거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러려고 그러냐. 거기 소방이 못 올라가잖아. 거기를 소방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면 어차피 못 올라가는 동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지. 어차피 사람이 그러면 소방이 못 올라가는 데면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인데 거기를 밀도를 높이면 어떡하냐? 사람이 더 들어가서 살게 하면 어떡해? 이런 소리를 하시겠어요. 밀도를 낮춰야지. 끌어내려야죠. 소방이 못 올라가고 긴급구조가 못 올라가는 데다가 사람이 더 들어가 살게 하면 어떡하란 소리야. 그럼 안에다가 거기다가 아예 소방시설을 하든지 상주를 시키든지 계속. 그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거는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뿐이에요. 누구 탓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저를 포함해서 똑같아. 제가 남의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면 돼.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비판을 안 했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일본은 4m를 확보를 반드시 합니다. 대피로. 또 구급 긴급구조가 도착하기 위한 생명로지 일종의. 그리고 또 하나는 걔네들은 지진이 나고 지진에 의한 화재가 나니까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저쪽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로이기도 한 거예요. 다목적이지. 그래서 반드시 확보를 하고 그 도로에는 주차를 못하게 해요. 불법 주차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세트야. 지금 이 사고는 저는 압사 사고가 났지만 실제 더 큰 참사가 우리 도시에 있다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잠재된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이거보다 더 큰 참사가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 건축이나 도시계획하는 사람은 나는 몰라. 이건 딴 나라 사람들 얘기야. 저건 경찰의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건축 민원이 있어도 건축하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다가 밀도를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소방이 못 올라가는 길에, 긴급 구조가 못 올라가는 길에 왜 밀도를 높이느냐고. 왜 그런 정책을 하느냐고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왜 사람이 더 들어가게끔 하느냐 이거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적인 마인드, 도시 관리에 대한 마인드고, 도시계획에서 방제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기 불이 났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불이 났었을 때 생각해. 아합이 귀환이 되고 지옥이지. 지금도 지옥이지만 저 일대가 완전히, 이 일대가 재난, 진짜 이 일대가 다 재난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불이 났으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 근데 불이 났을 때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대가 이번에 사람 때문에 못 갔지만 물리적 공간, 도로가 없어서 못 가는 곳이 많다고, 서울에. 그거를 도시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지. 그런 정책을. 일본 애들은 4m를 반드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책을 폐기를 했다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탄 내 탓 할 것도 없어요. 우리 탓이야.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그렇게 보여드린 적도 있고 오늘도 뭐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예, 도쿄를 찾고 이 도쿄의 뒷골목에 어디라도 찍어서 이렇게 그냥 찍어서 이 상황을 갖다 보시면요. 길거리에 보세요. 아무 데나 찍어도 불법 주차 없어요. 차가 이 도로상에 서 있는 거를 보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어때요? 큰 차이야 이거는. 저는 아무 데나 찍잖아요 그냥. 없어. 소방에서 들어갈 때 소방에서 진입로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진입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해. 도시계획이랑 서울시랑 소방이랑은 이거를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좀 겸허하게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도로 자체를 지금 얘네들이 3m 안 돼 보이잖아. 그죠? 이거를 얘네들은 그런 지역이 있으면 3m로 확보하는 거를 꾸준하게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랑 달라.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과밀집 지역, 4m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는 밀집 지역을 불량 노후주택 지역, 이 밀집 지역을 20세기가 만들어낸 마이너스 유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20세기가 만들어낸 마이너스 유산이다. 절대 뒷세대에다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절대 뒷세대에다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정책.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될 마이너스 유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 뒷골목을 우리 그 근대에 여기서 뛰어놀던 그 추억이 서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우리의 뭐 보존해야 될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줄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위험한 지역일 뿐인 거예요. 리스크가 무척 큰 지역일 뿐인 거야. 안전 방제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문화를 즐기는 것도요. 이번에 보셨지만 문화를 즐기는 것도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야.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이제 앞으로 이태원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겠어요? 안전을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무척 큰데 꼭 일본이 옳다, 뭐 우리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일본의 정책이 리스크가 훨씬 작죠. 뭐 도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이 구글에서 그거 할 때 여러 군데 그냥 무작위로 찍어보고 우리 네이버로 무작위로 찍어봤어요. 이거를 우리 여기를 그때 어디야? 우리 재생한다 그러는 데가 창신동 이쪽인데 동대문 한성고등학교 이화동 시청역 이쪽이 있죠. 네, 이쪽이죠. 여기 동대문 이쪽을 이거로 이렇게 그냥 찍어봤어요. 제가 이거 지금 뭐 어딘지도 미리 조사 안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차들이 도로변에 우리는 거의 보여요. 거의 어디를 가서 봐도 도로변에 차들이 보여. 이렇게 장애물들이 하여간 도로가 깨끗하지가 않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네 이거. 이렇게 차가 있다고. 어디를 가서 봐도 차가 있다고 도로에. 소방차가 만만히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요. 그냥 무작위로 찍잖아. 저건 위험해요, 위험. 저 안에 거주자들한테는 위험한데 여기는 그래도 이 차를 치워내면 이 사람네들이 협조를 구해서 차를 치워내면 소방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계단 1m, 2m 이런 데 많거든. 거기다가 주거 밀도를 높이는 정책을 서울시도 했었다. 주택실에서 했는데 도시계획국이나 안전실에서 못 막았다.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아무튼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대응하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건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한 게 이제 한동안 그 구청장이랑 행안부 장관이 대응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여기 지금 써놨지만, 여기도 써놨지만, 이거보다도 다음 거로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행안부 장관이 개혁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니, 구청장서부터가 우리는 할 바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할 바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없어서, 아니, 주체자가 없어서 우리가 좀 관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비슷한 거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보 관계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행사랑 관련해서 축제랑 관련해서 안전 문제를 과거에 좀 챙겨본 적은 있지만 그동안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서 그런가? 주체자가 없어서 뭐 그런가? 이런데 기본적으로 재난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은 주체자가 있느냐 없느냐랑 관련이 없이 일단은 책임을 질 텐데 포괄적인 책임을 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 또 그렇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주체자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주체자가 없어서 사전에 못 챙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할 바 다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보니까 재난및관리기본법을 잠깐 보시면 이걸 잠깐 적어놓고 그걸 잠깐 보시면 재난및관리기본법인데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을 이게 지금 규정해 두고 있는 거고 여기 66조의 11 요거 지역축제 지역축제 계획 시 안전관리 조치야. 이거를 얘기하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인데 지역축제의 경우에 주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 행정청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챙겨본다 이런 소리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주최자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이런 절차를 못 밟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저는 딱 생각해서 실무자들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감사받을 때. 실무자들은, 담당자들은
내 업무인데 저는 내 업무는 주체자가 있는 경우에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책임자들이 저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이거는 제 회복을 보고서 법을 좀 빼놓은 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재난 사전 방지 조치가 시행령에 나오는데 재난 징후 정보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징후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험 요인 제거 및 조치,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별게 없어도 재난 발생의 징후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고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운영하게 돼 있는데 재난이 발생할 징후가 있느냐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수집 분석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거든. 이거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랑 달라요. 이거는 재난안전관리법으로만 봐도 제가 경찰조직법이니 뭐 이런 건 빼고 그냥 재난법으로만 봐도 재난안전법으로만 봐도 행안부 장관은 재난지구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조치를 해야 돼.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까지 이 19조에 따라서 재난 여기 19조 재난 신고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잖아. 안전관리는 이 사람네들한테 주어져 있는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건 못 도망가요. 제가 봐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대응을 못해도 너무 못한 거지. 이 사고 났을 때 책임 구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바로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못 막아서 사고가 발생해서 잘못했다라는 표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그나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난 대응 매뉴얼 이게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이거 제가 만드는데 관여를 많이 했어요. 관여를 많이 했는데 이 재난 대응 매뉴얼 중에 위기관리 상황에서 하도 사람들이 이 간부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중 여론과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중요한데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지 말라는 거 중에 하나가 여기 있네. 하지 말라는 걸 이번에 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법리적 관행적 규정에 의하면 법적 사고로 언론을 대하지 말라. 이거 2014년도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 요번에 대응한 게 딱 이거 하지 말라는 걸 한 거거든. 법적 사고.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 대응할 때. 그러니까 기자의 눈과 여론은 법정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는다. 규정이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어서 못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면은 지금처럼 사태가 악화돼요. 이런 소리 하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인터뷰 요령에 인터뷰 요령 법리적 관행적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뭐 규정에 따르면 이런 소리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걸 딱 모든 관계자가 다 하더라고. 답한 거지. 답답. 그러면 시장도 외국에서 다르게 일정 취소하고 돌아온 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현장 갖고 갈때 잘했다고 봐. 잘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그냥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따져보고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3일, 4일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하니까 눈물을 흘렸어도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가볼 거 다 보다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 사고가 나면 책임자들은 여기 지금 보세요. 정직이 우선이다. 어차피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아라. 다른 조직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바로 하지 말아라. 지금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거든. 어떤 시각에서 해야 돼? 사람 중심에. 사람 중심에서 해야 되고, 이거 제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도 지금 있고,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이야. 저거를, 어, 조금 아까처럼 법이었죠. 이거는 최악의 대응이에요. 최악의 대응. 피해자, 유족, 대중 여론에 대한 공감이 제일 우선이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그 다음이다. 그 먼저 국민의 이 유가족들하고 피해자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유감, 애도, 그 다음에 위로,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한 공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이 재난이 났을 때 리더들이 해야 될 기본이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먼저, 안전이 먼저, 시민의 신뢰를 까먹는 짓은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하고 어차피 다 드러나. 어차피 다 까인다. 다 오픈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페이스북에다가 몇 개 좀 비판적인 글을 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중에 어저께 쓴 거 중에 어느 지자체 정부도 홈페이지를 하나도 이거랑 관련된 홈페이지를 안 열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에도 얘기한 적이 제가 있었는데 미국의 교량이 무너졌을 때 미국에서 바로 홈페이지 열었거든. 그 제가 무슨 소리도 했었느냐 하면은 공무원이랑 용역사에 있는 직원이 주고받은 메일까지 다 공개를 했다. 그거 공개한 자료만 제가 지금 받아둔 게 공개한 자료 그때 다운받은 거 여기 지금 제가 있거든요. 자료를 엄청나게 공개를 해요. 그 제가 I-35W 브리지 붕괴 때 받은 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이거 지금 이 폴더로 돼 있잖아요. 엄청난 자료가 쏟아져 나와요. 다 공개를 한다고.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도라몰랐을 때 일본은 바로 즉시 홈페이지를 열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 시장이 현장에 있는 직원이랑 주고받은 말까지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얻느냐 하면 시장이 그 후쿠오카 사고에 대해서는 이게 그건가? 이게 아닌데 후쿠오카 사고에 대해서는 여론이 여론이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사고를 낳고서도 이 대응을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해요.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지도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대응을 이 쉽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 이거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이랑 관련해서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경험들 우리가 과거에 이거는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세월호 있었고 이거가 만들어진 거는 세월호 그전에 서울시에서는 방화대교 붕괴 또 상황심리역 추돌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간부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랑 접촉을 하는데 간부들이 슬슬 피해요. 대답 잘못하면은 바로 이제 공적이 되니까 뒤로 피해. 그럼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어떻게 언론을 상대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준 건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고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공단에서 재직할 때 공단 처장급 이상 간부들한테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 중앙부서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회의를 하면서 만약에 구의역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구의역에서 그때 김군 사고가 났을 때 동영상을 보여주고, 보도 났던 걸 보여주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언론에서 밀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겠느냐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책임을 막 주고, 누가 책임자냐, 당신 책임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밀어붙일 때, 국민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얘기가 뭔지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대부분이 다. 당황스럽거든. 근데 사람 본능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도 어머니한테 혼나면 변명을 하게 돼 있거든. 변명서부터 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선생님한테 뭐 지적받으면 변명서부터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여기서도 똑같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 정치 엘리트들, 행정 엘리트들이 그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엘리트인데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긴장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 매뉴얼을 만들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저도 사고를 몇 번 수습하면서 경험을 하고 이거를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기본은 항상 사람 먼저.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떻게 될 거냐는 빼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지. 근데 그걸 빼내야 돼. 나는 뭐 어차피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나는 빼내야 돼. 나를 버려야 된다. 그 과정을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자기가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놔야 돼. 나를 보호하는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보호하려수록 나만 더 크게 죽어.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나를 보호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죽어.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그나마 나중에 사느냐. 항상 국민 입장, 피해자 입장. 이 입장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웃사이드 인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 아웃사이드 인. 외부에서 바라는 거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여기 매뉴얼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아웃사이드 인. 외부에서 나를 보는. 그리고 그게 잘 안 보이면 레드팀을 만들어라. 내부의 조직의 그 회의팀에다가 외부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팀도 만들어라는.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들 하거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말을 입에다 붙여놔야 돼요. 말을 입에다 붙여놔야지만 말이 나와. 우리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입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 가슴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 그때 가서 통밥제에서 뭘 머리를 굴리려다 하다 보면 꼭 실수하는 거야. 아니 경찰 5천 명이 투입이 돼서도 사고가 났는데 137명 내놓고서 충분히 투입했다 이런 소리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난 할 바 다 했다. 그렇다 주체자가 없어서 규정 같은 소리.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공무원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은 아까 법에서 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 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유감 표명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유감이다. 필요하면 사과의 말도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 표하고, 유가족들의 또 부상자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아니면 조사에 충실히 협조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고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책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무거운 책임감이랑 법적 책임감은 다릅니다. 법적 책임 어차피 형사처벌은 나중에 법정 가서 인과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는 일단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이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서부터 하면 돼요. 내가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 거기다 법적인 얘기 이런 거 규정에 따르면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이런 매뉴얼들이 이게 뭐 100점짜리가 아니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전 정권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서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하부 조직에 있는 구청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아까 뭐 하지 제일 하지 말라는 거 그거를 딱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걸 하잖아요.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분노를 사고 이런 거죠. 저는 생각에 제가 제 책에다도 써놨지만 이런 거는요, 좀 공무원들 간부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새로 뽑고 시장을 뽑고 뭐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이런 어떤 적정선 이상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수 코스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서울시 같으면 적어도 과장이 되거나 국장이 되거나 이 단계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루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내가 마음이 나빠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 이런 소리 하는 게 그 사람이 인성적으로 크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당황을 하고 거의 거의 머리가 백지창처럼 하얘지거든. 이 사고는 어떻게 수습하지? 경험이 없으니까 머리가 백지창처럼 하얀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옆에서 코치해주는 사람도 없고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밑에 사람은 변명만 하거든. 아까 이거 밑에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변명이죠. 그거는 주체자가 없어서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건 밑에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곰씹어서 리더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교육을 못 받아서. 몸에 배있질 않아서. 몸에 배있질 않아서. 응? 우리 수업 시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리더십 할 때 어차피 또 볼 거긴 합니다만은 이 이거 보시자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연쇄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마모토 현을 찾았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차림의 아베 총리는 피난소를 찾아 무릎을 꿇은 채 이재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위로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걱정들이 많으신 것을 잘 안다며 구호와 복구에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이거는 자연재난이에요, 지진은. 인적 재난이 아니야. 자연재난이야. 총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재난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잖아. 근데 사전에 그런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된 거에 대해서 나와서 무릎 꿇고
국민한테 무릎 꿇고서 국민을 보살피잖아요. 보듬잖아요. 규정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왜 우리 지도자들은 저렇게 못합니까? 왜 우리 리더들은 저렇게 못해요? 왜 희생자들 앞에서 유가족들 앞에 가서 무릎을 안 꿇어요? 나라가 국민을 보살펴야지 왜 서로 싸우기만 하느냐고. 그 나라에는 여당, 야당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권은 모르겠지만 나라에는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 나라가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보다듬어야 되는 거야.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가장 우리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국민이 아, 내가 다음에 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또 하나 좀 보여드릴 거는 요게 재난관리 대응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거를 만든다고 예, 해서 이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때가 2014년도인데 2013년도에 서울시는 이미 카톡망으로 모든 거를 다 대비를 해서 카톡망으로 대비를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카톡으로 대응했던 얘기가 나와요. 사례가 나온다. 여기 지금 보면 맨 뒤에 보면 이게 지금 카톡으로 상황심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가 2014년 5월 달에 났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가 났었는데 이때 세월호는 전화로 주고받았거든. 근데 서울은 2013년도에 이미 카톡망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요거 사고 났을 때 요 카톡망에 들어온 사람이 200여 명이야.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 2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수평적으로 요 상황에서 지금도 그래요. 경찰청장, 뭐 용산서장, 대통령한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몇 시에 보고가 됐느냐를 지금 언론에서 계속 따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무자, 중간간부, 고급간부, 최종 결정권자한테 이렇게 선형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거꾸로 지시가 내려와야지만 일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지금 세상엔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왜? 세월호 때 어땠어? 애들은 죽어가면서 이미 걔네들은 카톡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때 어떻게 했어? 정부는 전화통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때 이미 카톡망을 열어서 상황을 그냥 공유하는 거야, 공유. 보고가 아니라. 이거 200여 명이 카카오톡방에 들어와서 시장도 있었는데요. 이 안에 시장이 들어와서 있었는데 시장이 따로 지시할 것도 없고 보고 따로 시장한테 따로 보고할 게 없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보고서 판단하세요. 그냥 그랬어. 지시하실 게 있으면 직접 하시든지 비서실장 통해서 하시든지 해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 안전실장을 했는데 안전실에서는 뭘 해주느냐면 이 교통실에서 사고 난 거를 교통실을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행동조치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 당사자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안전실에서 그 페이지만 딱 찾아. 여기 보면 나와. 여기 보면 매뉴얼을 재난관리 안전실의 재난관리 상황팀에서 매뉴얼을 이미지를 딱 그 해당 페이지를 공유를 해요. 카톡망에다. 이렇게 준다고. 매뉴얼이 워낙 종류가 많고 페이지도 많기 때문에 이 사고를 수습하는 수습팀에서 저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매뉴얼과 달리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잖아요. 매뉴얼을 안전실에서 따로 빼서 해당 페이지를 바로 그냥 카톡망에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카톡에 시장이 바로 초대되잖아요. 바로.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카톡망이 얼마 만에 열리느냐 하는 거지. 얼마 만에 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카톡망이 얼마 만에 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보고를 어떤 순서로 해서 시장이 몇 시에 받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200여 명이 동시에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자기 누구든지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전실장이 이 총괄을 하죠. 근데 내가 틀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무라인에서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뭐 또 대변인실에서 의견 주고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원팀 원보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에서 현장 실무자까지 원팀 원보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겠다고 만든 게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에요. 이거 만드는데 재고 지하철 때 이걸 만들겠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번에 다 이거 이상으로 위성까지 띄워서 대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돈을 내가 알기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했거든. 1조라는 소리 있고 1조 5천억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요번에 기능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들여놓고 기능을 못했어. 제가 좀 열 좀 받아서 페이스북에다 좀 이건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카톡망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거를 별도의 돈을 들여서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이거 뭐라고 평가를 했었느냐 하면 고속도로로 따지면 고속도로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가 있잖아. 그거 비상이 생겼을 때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고속도로에 막힐 수 있어서 그 고속도로망을 이용을 못할 수 있으니까 도로가 막혀서 그 고속도로망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오로지 재난 대응용 도로망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거랑 똑같거든.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재난 안전 통신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미 통신망이 있는데 그 통신망이 재난 시에 폭주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별도로 통신망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1조 내지 1조 5천억을 투자를 한 거야. 그리고 막상 사고가 터졌는데 고속도로가 망가져 버린 거지. 허당이 돼 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 기존의 카톡망조차도 활용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완전히 보고에 허당이 돼 있는 거고 지금도 저는 언론이나 정부가 이, 이 선형적인 이 보고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 지금 선형적이라 뒤에 있는 거죠. 이 선형적으로 이 선형적 보고 개선 라인으로 보고해서 올라갔다가 개선 라인으로 타고 내려오는 이 보고 시스템 이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놀랐어요, 사실. 제가 이거는 한번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재난 상황에서는 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거는 보고가 아니라 공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유로. 재난 상황이 보고 시스템이 아니라 공유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봐야 된다 이런 거지. 우리 집에서 지금 가족들 간에 저도 뭐 며느리 우리 손주들까지 다 들어있는 가족 카톡망이 있는데 텔레그램, 라인 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전화 우리 손주나 똑같은 시간에 봐요. 똑같이. 지금은 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더 검색을 빨리 하느냐로 보면 우리 손주가 제일 빨라요. 11살짜리가 제일 빨라. 검색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대처를 잘하느냐 이거는 달라. 지금은 실무자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그냥 높은 시장이 보기만 하고서만 있어도 된다고. 상황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신에 상황 돌아가는 걸 다 아니까 원팀 원보이스로 나갈 수가 있고 행동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돼서 체계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거로 대응을 하고 앉아 있었더니 국토부에서 그때도 와가지고 현장에 국토부에서 조사관이 나왔는데 서울시 간부들이 말은 안 해. 시장이나 누구든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상황심리역에서 모여 앉아 있는데 다 카톡만 똑딱똑딱 두들기니까 왜 서울시는 사과 났는데 서로 말을 안 합니까? 이래서 이거 보시라고 그랬었어. 그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말할 필요가 뭐 있냐.
시장한테 전화할 필요가 뭐 있냐? 시장한테 따로 보고할 필요가 뭐 있냐? 여기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똑같이 다 보고 있는데 소방에서 들어오는 보고 뭐 다 보고 있는데 뭐 하려고 서로 말하냐? 카톡에다 쓰고 다 읽고 있으면 됐지. 근데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수업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데 한 5분만 더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한테 지금 위험이 있는데 이게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뭐 소방 이런 거는 이제 소방에서 도시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장기적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보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지하철의 과밀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시공간적으로 과밀 요인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이제 저도 내년서부터는 아마 무료가 될 걸. 저도 나이가 이제 그렇게 돼서 내년서부터 무료 승차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 제한이 없거든. 아무 때나 다 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유동 그 수요도 많지 않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게 유동 그 수요가 꽤 있는데 이동 수요가 꽤 있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이 든 사람은 타지 마십시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유료화 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는 유료화 시켜서 밀도를 떨어뜨리는 정책, 분산시키는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요즘 바깥에 여기저기 다니시더라도 좀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에서 벗어나서 다니시고 만약에 그게 꼭 움직여야 되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지불을 해라.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수업이 이렇게 원격으로 하잖아요. 저는 여기가 조그만 공유 오피스에 제 방이에요. 여기서 지금 모든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뭐 상담을 하든 외부랑 회의를 하든 뭐 접촉을 하든 저는 기자랑 통화를 하든 기자랑 통화하다 자료를 서로 볼 게 있으면 이렇게 원격으로 하거든. 업무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사실은 같은 공간에 모여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도 지금 다시 기승을 갖다 부리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뭐 하려고 지하철 그 과밀 상태에서 타고서 한 곳에 모이는 일을 하느냐 이거지. 정부가 정부가 원격 근무,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요.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있어 보니까 집에 있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이 방해하고 애들이 가서 있을 때고 애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공단에서 만들어준 게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주세요. 곳곳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SH 사장, 먼저번에 사장하고 지금 사장이 아니라 먼저번 사장하고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3개 그 산하기관장들끼리 얘기한 게 뭐냐면 SH에서 앞으로 아파트 만들 때 커뮤니티 시설 중에 하나로 지하에다가 만들지 말고 1층에다가 1층은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1층에다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 사장이 오케이 했었거든. 근데 바뀌었죠. 아파트 그만큼 용적률을 더 주면 되거든. 커뮤니티로 해서 집에서 일하기 어려운 어려운 경우에 밑에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에서 필요한 시간에 일하고 다시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등을 만들고 그런 그래서 이동 수요를 줄이는 업체, 기관, 뭐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동 수요를 자꾸 줄이고 그렇게 되면 저 생각에는 작년에 그 얘기를 제가 할 때는 이동을 갖다 구태여 여기 도심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면 뭐 그리고 그쪽에서 하루 생활이 다 될 수 있게 지역별로 도시를 다시 재편성을 하면 좀 균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도시계획 쪽에
관심이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구태 이렇게 지금은 집중, 옛날 방식의 집적의 이익보다는 지금 집적에서 생기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 특히 재난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오히려 적정한 분산, 거점으로의 분산은 그것도 좀 더 옛날처럼 부도심, 뭐 지역 중심 이런 분산이 아니고 더 소규모 단위로 분산을 시켜도 좋겠다. 도시의 모습이 좀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어쨌든 일단은 교통의 수요를 좀 줄여서 우리 국민들이 아침마다 저녁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 크라우드 콜ap스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살지 않도록 좀 정책 당국자들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발상의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도 구제해주고 불안을 해소를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부모들이 자식을 걱정해야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해야 되고 오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끔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길게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만 갖고서 수업을 했는데 오늘 수업에 대해서 좀 요거 좀 해주시고요. Q&A나 의견이 있으면 이 슬라이드 켜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수요일 날 또 수업 있죠?